1634년 8월 이일 12세의 비토리아 델라 로베레는 그녀의 첫 번째 사촌인 페르디난도 2세대 메디치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24세였고 이미 토스카나의 대공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애정보다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17세기 이탈리아를 규정했던 위험한 권력과 혈통의 게임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주디안 왕조의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어두운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결혼이 비토리아 자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비토리아 델라 로베레는 1622년 2월 7일 오르비노시의 공작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르비노는 오늘날 그다지 잘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 이 도시는 인구 1만 5천 명 정도의 소도시로 나라의 중앙부 피렌체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성벽 뒤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숨겨진 비밀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이 도시는 중세 말기의 화려함 속에 멈춰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눈부신 요람이었던 이곳은 델라 로베레 가문의 자랑스러운 통치 아래 있었으며 이 가문에서 비토리아가 태어났습니다. 영광과 비극, 두 운명을 모두 지닌 소녀였습니다. 그 가문은 15세기에 우르비노와 같은 이탈리아 중부의 여러 작은 공국과 영지를 다스리기 위해 부상했습니다. 그 가문은 또한 두 번이나 교황 자리를 차지했는데 1471년부터 1484년까지 교황이었던 식스투스 4세와 율리우스 2세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는 16세기 초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의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 사람 모두 델라 로베레 가문의 일원이었으므로 비토리아는 매우 존경받는 혈통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이 가문은 수세기 동안 많은 이탈리아의 저명한 통치 가문들과 혼인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근친혼의 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비토리아의 아버지는 페데리코 델라 로베레였으며 그는 오로비노 공작에 막 오른 참에 운명의 가장 가혹한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겨우 18살의 나이에 딸이 그의 얼굴을 기억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토리아가 태어난 지 약 1년 반 후 어떤 이들은 심각한 간질 발작을 속삭였고 또 다른 이들은 독살과 배신을 이야기했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비토리아의 권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클라우디아 데 메디치로 1587년부터 1609년까지 토스카나의 대공이었던 페르디난도 1세대 메디치의 딸이었습니다. 비토리아의 이후 결혼을 생각하면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클라우디아는 1620년에야 페데리코와 결혼했고 비토리아는 그들의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비토리아는 이론적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오르비노의 여공작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근세 유럽에서 여성의 통치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여성 계승을 허용했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여왕이 즉위한 적이 없었고 초기 중세의 살리카법에 따라 여성이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했습니다. 일부 도시 국가에서는 여성의 통치가 합법적인지 변호사들조차도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토리아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직 살아있던 그녀의 할아버지 프란체스코 마리아가 다시 공작의 칭호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625년에 또 다른 남성 후계자가 태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이 든 공작은 이 문제는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8세에게 맡겨졌습니다. 비토리아는 아직 아기였고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중부의 광대한 교황령 북쪽 끝에 위치한 우르비노 공국을 단순히 교황령에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31년 82세의 프란체스코 마리아가 사망하자 교황청은 공식적으로 공국의 통치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메인데라 로베레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가 된 비토리아는 더 넓은 공국 내에 위치한 로베레와 몬테펠트로 공국을 개인 영지로 보상받았습니다. 전체 자기 대신에 말이죠. 그것은 그녀의 태생적 권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었지만 비토리아가 유아 시절부터 공작 부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족의 전설적인 예술품 컬렉션을 물려받았는데 그 안에는 티치아노의 수많은 그림을 포함한 눈부신 명작들과 고급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16세기 최고의 예술가 중 한 명이자
하이 르네상스 양식의 거장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대하고 값진 유산 덕분에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부 중 한 명이 되었고 여러 왕조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부와 지위를 원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클라우디아 데 메디치는 1626년에 오스트리아 퓨르터의 대공 러폴트 5세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21세였고 새 남편은 39세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스트리아 서부의 티롤 지역에서 그의 배우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기 위해 떠났고 그곳에서 두 번째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어린 비토리아는 이탈리아에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어머니의 고향인 토스카나의 그로체테에 있는 수녀원, 엄격한 벽들 속에서 수녀들에게 둘러싸여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사촌들과 가까이 지내던 그녀는 권력과 야망의 속삭임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사랑이나 결혼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그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촌인 페르디난도 2세에게 약혼되었습니다. 토스카나의 대공대 메디치, 즉 페르디난도 2세는 비토리아의 외삼촌인 코시모 2세의 아들로 그녀의 첫 번째 사촌이었습니다. 코시모 2세는 1609년부터 1621년 일찍 세상을 떠날 때까지 토스카나를 통치했습니다. 비토리아와 마찬가지로 페르디난도의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1621년에 겨우 10살의 나이로 토스카나 대공국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그의 어머니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막달레나 대공녀와 강력한 할머니인 크리스티나 대공비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 두 여성, 즉 공동 섭정으로서 행동한 이들이 두 왕조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결혼을 주도했습니다. 1634년 늦여름 12세의 비토리아 데라 로베레는 24세의 대공과 결혼하여 피와 권력, 야망의 유대를 맺었습니다. 비토리아와 페르디난도 사이의 결혼은 실제로 5년이 더 지나서야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 첫 사촌이었고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고 다소 근친혼이 많은 왕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합은 심각한 생물학적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후계자를 낳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1639년 12월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났지만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아들도 1년 반 뒤에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으며 세례를 받을 만큼만 살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건강한 아이 미래의 대공 코시모 3세가 1642년 8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비토리아는 자신의 독실한 신앙심에 따라 코시모 3세가 엄격한 로마 가톨릭 방식으로 자라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코시모는 아마도 메디치 가문에서 가장 근친혼이 심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연약한 체질과 특이한 기질은 여러 세대에 걸친 왕가의 근친혼이 남긴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토리아의 남편은 동성애자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후계자가 태어나자 그는 자녀를 낳는 데 있어 자신의 결혼 책임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세 시대의 원래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천연두, 매독, 흑사병, 그리고 수많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유럽을 휩쓸던 시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놀랄 만큼 흔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가혹한 현실 때문에 권력과 야망을 가진 가문들은 항상 가문을 잇기 위해 두세 명의 잠재적인 후계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둘째 후계자는 유난히 늦은 시기에 태어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스모가 태어난 직후 비토리아는 페르디난도가 남자 시종과 함께 침대에 있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 스캔들은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깊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1659년에 긴장된 화해를 하기 전까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9개월 후 비토리아는 또 다른 아들 프란체스코 마리아 데 메디치를 1660년 11월에 출산했으며 이로 인해 그와 그의 형 코시모 사이에는 무려 18년이라는 큰 나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대공국의 후계자들의 어머니라는 역할 외에도 비토리아의 토스카나 대공비로서의 시간은 독특했습니다. 남편과의 소원한 관계로 인해 그녀는 주로 궁전에서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따로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성적 지향을 넘어서서도 매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디난도는 유명한 과학 아카데미를 설립한 과학과 문화의 사람이었으며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과학자인 갈릴러를 성스러운 종교 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토리아는 그녀의 사촌과는 정반대였으며 수녀들에게 교육받고 부분적으로 자란 여성이었고 로마 가톨릭 신앙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토리아는 갈릴러를 이단자라고 믿었던 17세기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냉담하고 지나치게 독실한 성격 때문에 그녀는 대공국의 사람들에게 대체로 호감을 얻지 못했으며 이는 인기가 많았던 남편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1670년 그녀의 남편이 59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비토리아는 토스카나의 미망인 공작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40대 후반이었고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후 자신의 삶을 맏아들인 코시모 3세에게 조언하는 데 바쳤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대공이 되었습니다. 비토리아와 그는 가까운 사이였고 그녀는 그를 자신과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 신앙에 엄격하게 따르도록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스캔들과 불안이 그림자처럼 피렌체 궁정을 따라다녔습니다. 1661 년 코스모는 프랑스 왕실 오를레앙 가문의 마르그리트 루이지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루이 14세의 첫 번째 사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이 결혼은 코스모의 부모에게 큰 성공이었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 중 하나와의 유대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마르게리타는 깊은 불행과 씁쓸함 속에서 남편을 매번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메디치 가문과 프랑스 왕실 사이에서 대대로 이어진 왕가의 근친혼의 또 다른 장이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반감이 그들의 가정을 망쳤고 궁정에는 긴장과 은밀한 스캔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결혼을 완성하려고 한 번만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3명의 자녀, 2아들 페르디난도와 잔 고스톤, 그리고 딸 안나, 마리아 루이사까지 두었다는 사실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마르게리타는 또한 토스카나 왕관 보석 일부를 훔쳐 팔려고 시도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비토리아도 이러한 일들에 관여했고 그녀의 아들에게 스스로를 위해 맞서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며느리와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부 회의에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작 부인과 전 공작 부인 사이의 경쟁은 피렌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동시대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티 궁전은 이제 악마의 소굴이 되었고 아침부터 자정까지 싸움과 욕설 소리만 들린다. 코스모 3세는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고 그에 대한 충성심은 오를레앙의 마르그리트 루이주의 불같은 성격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한 것은 비토리아였습니다. 1675년 그녀의 30번째 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그리고 수년간의 격렬한 다툼과 공개적인 대립 끝에 마르그리트는 토스카나를 떠나 프랑스로 도망쳤고 세 자녀인 페르디난도, 11세 안나, 마리아 루이사 7세 그리고 겨우 4살이었던 잔 가스톤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애를 대부분 수도원에 갇혀 지내며 다시는 토스카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675년 어머니가 프랑스로 떠났을 때 비토리아는 손주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손주들은 근친혼의 영향으로 문제를 겪었고 이는 그녀의 결혼 생활에 어려움과 같은 영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교육에서 몇 가지 요소를 직접 결정했고 신부와 고해신부가 그 교육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여러 면에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참으로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녀 안나, 마리아 루이자는 1690년대 초에 서독의 한 공국의 개신교 영주이자 팔츠 선제후와 결혼하게 됩니다. 한편 잔 가스토니는 매우 불쾌하고 버릇없는 남자로 성장하여 결국 토스카나 대공국을 상속받았고 그의 거칠고 추잡한 행동으로 궁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손주들을 키우는 것 외에도 비토리아가 힘들게 심어준 예절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지만 비토리아는 토스카나 국가의 일에 계속해서 이례적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정부 운영에 대한 그녀의 바람에 항상 순종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비밀 평의회 일원으로 대공에게 쉽게 접근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30대 40대에 접어들었을 때도 그녀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궁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초스모 3세 정부의 고위 장관들과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안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680년대 후반부터 정책에 덜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손녀의 결혼이 협상된 이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쯤 비토리아는 이미 자신의 둘째 아들 프란체스코가 대공국 영토인 시에나시의 총독이 되도록 보장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교회의 추기경이 되기도 했지만 교황직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의 2명의 델라로벨의 선조들과 4명의 메디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토리아는 정치적 야망을 대부분 이루었고 메디치 가문의 계승도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비토리아는 만년을 종교에 더 많이 헌신하며 피렌체와 토스카나 전역의 수많은 수녀원과 종교시설을 자주 방문하고 후원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1694년 3월 5일 토스카나 대공이 소유한 항구 도시 피사에 있는 공작 궁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비토리아는 피렌체 내륙보다 온화한 기후 덕분에 겨울과 이른 봄에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3월 6일에 사망했다고도 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72세였으며 모든 기록에 따르면 상당히 비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피렌체의 산 로렌초 대성당에 안장되었습니다. 과부 공작 부인의 로베라와 몬테펠트로 공국의 소유권은 그녀의 둘째 아들 프란체스코에게 넘어갔습니다. 비토리아의 예술품 컬렉션, 특히 티치아노의 귀중한 그림 컬렉션을 포함한 모든 작품들은 메디치 가문의 예술품 컬렉션에 합쳐졌습니다. 그 작품들은 이후 오피치 갤러리 일부가 되었고 손녀 안나, 마리아 루이사가 이를 조직해 유럽 최초의 공공미술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1743년에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비토리아에게 안타깝게도 메디치 가문이 안전하리라는 그녀의 믿음은 비극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장손 페르디난도는 1713년에 자식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723년에 코스모 3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막내 아들 잔 가스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1737년 그의 죽음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저명한 왕조 중 하나였던 메디치 가문은 막을 내렸고 그는 토스카나 대공국의 마지막 메디치 통치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비토리아 데라 로벨에 관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흥미롭게 보셨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메디치 인물들에 대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역시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제 영상 업로드 시 바로 받아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든 멤버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추가 콘텐츠와 선공개 영상 등 다양한 혜택을 원하시면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 같은 라이브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